그 뉴스가 알고 싶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미디어 뻐국과 홍종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뭐 미디어 뻐국은 다 아시니까 이제 패스하고 우리 이제 홍종희 씨, 좀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2011년도 직장 폐지 노조 파괴로 상당히 유명했던 유성기업 노동자고요. 유성기업지의 해고자 그리고 지금 한강호 열사 그 상주를 좀 맡고 있습니다. 홍종희입니다. 예. 자, 이게 그 한강호 보통 이제 열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열사보다는 그냥 노동자 한강호, 그냥 평범한 사람. 사실 이제 그 평범한 우리 노동자가 너무나 많이 죽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지금 한강호 그 노동자 말고 지금 평범한 노동자가 이 땅에서 그 죽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나요? 그 열사 칭호뿐만 아니라 열사로 칭호되지 않더라도 죽은 그 노동자들 하면 수백, 수천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수도 없이 죽은 노동자들, 산업사고제에 의해서 죽은 노동자들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은 그 숫자를 여기서 헤아린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그쵸, 이제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거를 심각하게 못 받아들인 것 자체가 저는 좀 답답할 때가 많은데, 이제 직접 현장에서 이제 목격을 하지 않습니까? 뭐 단순하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죠. 항상 그 노동자가, 죽으면 그런 얘기 하죠. 나약해서, 못 버티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나약하니까 네가 목숨을 끊었다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데 현장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신가요? 억울한 게 대부분일 거고요. 그 거의 죽거나 이런 죽음에 이르게 되면 안전 불감증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으로 네가 스스로 이거를 못 이겼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거의 노동자 탓을 하게 되는데 유성기업에서도 이 직장 폐쇄 이후에 그 기계에 압착돼가지고 죽은 노동자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허무하게 쉽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건설 노동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추락사하거나 그렇죠. 또 그 생산 현장에서도 그 프레스나 그런 거에 이제 눌려가지고 압사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그 한강호 동지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이제 2011년도 노조 파괴 시나리오 가동 속에 이제 관리자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 노동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을 계속 압력을 가하고 이 사람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그 행위를 가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죽음 자체가 너무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게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들고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 사회가 자꾸 이게 이제 분리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노동운동 하다가 죽었으니까는 너네는 우리랑 다르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다 노동자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고통받고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자꾸 외면을 하고 저건 강성 노동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노동자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사실 저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근로자란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싫고 그러거든요. 자, 오늘 미디어 뽀국은 왜 또 홍종희 씨를 이렇게 손잡고 나오셨습니까? 네, 제가 작년부터 유성 지회를 좀 한 번씩 촬영 가면서 작년까지 지회장님이셨거든요. 주도적으로 이렇게 투쟁을 해오셨고 올해도 양재동 현재본사 앞에서 주도적으로 농성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리고 말씀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미디어 뽀국보다는. 훨씬 잘하시죠. 그래서 참 그 현장은 정말 제가 많이 취재를 못했지만 노조 파괴 현장 사업장 중에서 굉장히 악질적인 사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투쟁을 하면서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국가 공권력이 자본의 하수인이 된 그런 현장을 목격하실 수 있어요. 현장에서 보시면 자세한 이야기는 한번 홍정희. 네, 지금 방금 얘기했는데 국가 공권력이 그 재벌 기업의 하수인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들을 정말 그렇게 겪으셨나요?
가장 처음에 접했던 것이 아마 2011년도 5월 18일 유성기업 이제 직장 폐쇄되고 용역 깡패가 들어왔을 때 그 경찰들의 태도에서 좀 처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상으로 많이 이렇게 유튜브나 이쪽에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용역들이 갖고 있었던 불법적인 무기. 그렇죠. 무기, 인간은 그 영상은 무기지, 그거는.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노동자의 손에 들려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거기서 현행법 체포되거나 아니면 바로 다 뺏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북한의 사주를 받은 그렇죠. 이런 그 종북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나왔겠죠.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인 것 같은데 경찰들이 그 안에서 경찰들만 쓴다는 진압 장비부터 시작을 한 쇠파이프, 오한마, 장봉 이런 것을 보고도 그냥 방치를 해둬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이제 폭력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걸 지켜봤을 때에 경찰들은 용역이 하는 폭력은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대신에 노동자들이 그 폭력에 맞서게 되면은 그것을 진압하기 시작을 해요. 항상 경찰들의 방패는 노동자들 향해 있지 그 용역 폭력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방패가 우리를 찍고 있는 거죠. 항상 폭력적인 부분에 폭력을 더 가하는 이런 형태가 됐던 건데 이것이 끝난 줄 알고 서울시청광장에 이제 한강열사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거기서 이제 2차적으로 경찰들이 또 만행을 또 보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3월 23일? 네, 23일이었고 상당히 꽃샘추위가 한참이었을 때였는데 되게 많이 추워가지고 새벽에 제가 진짜 잘 때 심장이 얼어붙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꽃샘추위가 좀 심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 그 방한 용품인 침낭 그리고 깔판 거기에 이제 비닐 한 조각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체증조 앞세우고 우리 노동자를 에워싸고 그리고 나서 진짜 요 사각형만한 조그만 비닐 한 조각 요 사각형만한 깔판 하나 이걸 뺏기 위해서 그 많은 병력들이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을 또 여성들을 남성들이 강제로 팔도 잡아당기고 몸도 밀치고 하면서 거기다 남성 노동자들은 그냥 아예 사지가 들려서 나가고 그보다 더했던 것은 그 깔판하고 비닐 쪼가리를 경찰들이 이렇게 들면서 환호성 지르듯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전리품이 된 거죠. 이제. 그쵸. 시키는 대로 나는 이걸 하나 뺏어왔다는 그 승리감을 모조게 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17일 날 양재동에 도착을 했을 때에 똑같은 것을 또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고용한 그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 양복 바지에 띠를 두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뭐 용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확실한 그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표현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 앉자마자 막 질질 끌려 나가고 거기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똑같이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대응하니까 거기서 뜯어놓고 분리시키고 그러면은 그들 눈에 보였던 실적 폭력 주먹이 나가든 뭐든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현행범이 돼야 되는데 그냥 체포도 하지 않고 많은 이런 것을 봤을 때 국가폭력이 노동자 폭력 속에 계속 존재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헌법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재산도 사실 어떤 공공재, 그러니까는 노동자의 어떤 노력과 이 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이 만들어준 그런 부기 때문에 가장 헌법에서 우선시되는 거는 개인, 국민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개인. 하지만 이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이 부딪혔을 때는 경찰은 당연히 개인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업은 어떤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 이런 나라. 그런데 이러면서도 그래서 사실 이제 경찰들의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안행부나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때 박주민 변호사 국회의원 직분 뭐 국회의원이 뭐 어쩌라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봤자 그냥 뭐 처벌이나 징계나 이런 것도 그냥 단순하게 위에서 여론이 좀 잠재워질 때까지만 어디 도망갔다 그냥 오는 것뿐에 불과하니까는 참. 우리 미디어법국도 이제 여러 노동 현장을 보면서 이런 정말 우리 뒤 배경의 어떤 경찰들의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답답하죠. 그런 모습 보면은.
네, 카메라 놓고 막 네. 피셔 들고 싶죠. 네, 다른 분들은 막 이렇게 맞거나 막 이렇게 끌려 나오는데 혼자 찍고 있는 게 좀 죄송할 때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위해 있는 건지 그 자본을 위해 있는 건지 뭐 권력을 위해 있는 건지 정말 좀 의문스럽고 혼란이 오더라고요. 예. 진짜 현장에 가보면. 그 현장에서 찍은 그 용역들이 폭행했던 것들을 가지고 뭐 경찰에 이제 고소 고발을 해볼 수는 없었나요? 그 노조에서도 뭐 하고 뭐 노조에다가 이제 그 영상을 이렇게 편집하면서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보다가 네. 저 분명히 용역이 때린 사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용역들이 거를 캡처를 해서 노조한테 보내줘갖고 노조에서 이제 뭐 고소 고발을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적으로 이런 상황 관련해서 저희가 특정을 하거나 이 사람 관련해서 고소고발을 진행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 고소고발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 경찰에서 그 신변을 확보하거나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을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사측에서는 우리에 대한 얼굴이든 이름이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죠. 또 복면을 쓰거나 뭐 저랬을 때에 경찰에서 했던 태도는 뭐였냐면은 3D 촬영 기법이라는 것을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증명사진,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런 데 있는 사진과 이걸 개인을 데려다가 3D 촬영을 해가지고 뭐 70% 이상 일치한다 뭐 저기면은 본인으로 확정을 해서 실제로 유성투쟁했을 때에 뭐 집행유예, 실형 여기까지 선고를 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DNA를 채취해가지고 이후에 범죄가 저질렀을 때 이제 대응하겠다. 이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지금 얘기했던 이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용역들이든 아니면 누가 됐든 이 사람들 저기 한 것을 3D 촬영을 하든 DNA를 채취해가지고 다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가한 폭력들 저기 입증하기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을 그 경찰이 못 찾았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거를 특정인을 네가 맞았으니까 범인을 찾아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경찰이 찾아야 될 일을 찾고 이거를 돌리는 거. 그러니까 결국 너 고소고발 꿈에도 끄지 말라 뭐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과연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봐야 되냐는 물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공권력이라고 치면은 이 공권력이 아니라 이 공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정말 이승만 정권 시대 때 어떤 경찰들이 정치 깡패랑 같이 야합을 해서 했던 모습이랑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단지 정치 깡패는 없어지고 뭐 정치 용역, 기업 용역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뭐 여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지금 유성기업이 지금 이제 뭐 직접 폐쇄됐지만 지금 해고된 노동자 아직까지 몇 명이고 이것들을 사실 이제 보시는 분은 잘 모르시니까는 간략하게 요 상황을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직장 폐쇄 노조 파괴 시나리오 이후에 9월 1일부터 다 복귀를 하고 전자관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1차 해고된 사람만 23명, 2차 해고가 4명, 총 27명이 해고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도에 법적으로 사측이 계속 지니까 전원 그 일괄 복직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다시 재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2차 해고를 10월 달에 11명을 해고를 또 해요.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 또다시 이제 개인적 이유로 해고를 지금 2명 정도 또 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3명 정도가 지금 해고자로 남아 있는데 해고자뿐만 아니라 전조합원들이 계속 매달 평균 뭐 10몇 명씩 저기서 징계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적 그 전면에서 하거나 앞에 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활동가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제거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전면에 서면은 징계를 넘어서 너도 해고될 수 있다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참 이게 제일 힘든 게 가족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나 혼자라면 사실 뭐 월급이 안 나도 압류를 당해도
뭐 어떡하든 어떤 내 신념을 갖고 싸우겠는데, 이거 사실, 이거 신념도 아니죠. 이거는 먹고 사는, 어떤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그나마 이거라도 하겠는데, 사실 이제 가족의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가족분들 되게 힘드시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뭐 제 예를 들게 되면은 2011년도 당시에 우리 애가 초등학생이었는데, 한여름이었잖아요, 그때. 5월달부터 쭉 저기다 보면은,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이제 사달라고 그랬을 때에 아이스크림을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은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애한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리고 나서도 애가 지금 이야기할 때는 아빠 돈 있어? 이거 먼저 물어보거든요.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왜 애들이 이렇게 변했는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못하는지, 여기에 대한 아픔도 상당히 좀 크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적했던 것은 이러한 그 문제로 인해서 뭐 이혼, 그리고 별거, 또 가족뿐만 아니라 애들하고에 대한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했어요. 한강호 동지가 죽었던 배경 속에도 있던 이런 노무 관리 속에 사측이 받은 그런 스트레스나 모든 것이 고스란히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긴 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내 아내에게, 아니면은 내 아이들에게 순간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언어적으로 못할 짓을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거든요. 한 노동자가 산재가 지금 승인되긴 했는데, 맞벌이 부부였어요. 남편이 집에 가서 애들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막 때리고 있는데 그 아내가 들어와서 왜 때리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때리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자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나약하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그 정도의 고통을 받으면은 누구나가 어떤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치료를 하려면 정당하게 내가 회사에 입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도 인정도 안 해주고, 산재도 거의 인정을 안 해주고, 그거 한번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제 뭐 이런 아픈 얘기도 있었지만은, 또 이제 주위에서 이분들이 이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옆에서 이제 그 취재하면서 이제 느끼실 거는, 아니, 대부분 이렇게 힘든데 이제 포기할 정도가 됐는데 왜 저분도 저렇게까지 밖에서 그 추위와 더위 속에서 이렇게 거리에 있을까요? 네, 저도 그 정답은 이미 나와 있고요. 네. 하도 많이 들어서 이분들이 투쟁하시는 게 옳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네, 옳기 때문에 정의고, 그래서 이분들은 끝까지 투쟁하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들었고요. 정말 단순한 이유죠. 옳고 정의고, 이게 당연한 일인데, 이게 이거를 위해서 싸우는 것 자체가 투쟁이 되는 이상한 나라였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3일인가요? 제21회 인디포럼 2016 폐막식에서 이제 금속노조 유성재가 올해의 얼굴상,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 행정이. 제가 아까. 네. 원래 자기가 상 받은 거는 옆에서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래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전국 금속 노동조와 위성 기업 노동자들이, 위성계 노동자들이죠. 상을 받은 거고, 거기 그 상을 주게 된 배경 설명에 대한 글을 제가 봤을 때 좀 공감이 됐던 것이, 한강호 동지를 죽게 한 배경 속에 우리가 이 한강호라는 노동자를 너무 방치하거나 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설명을 좀 써놨더라고요.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공동체의 집단에 우애를 가하거나, 아니면은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것에 대해 저항하는 정신이 바로 인디포럼 독립영화의 정신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똑같이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 잘 그대로 표현을 해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얼굴 상을 주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맙게 생각을 했고, 더불어서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수상성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성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또 고맙겠다. 그치. 예, 진짜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마웠었어요. 이건 단순히 상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그 의미가 연대의 의미였죠. 그러니까는 예.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유독 다른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교육이 뭐냐면 노동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분명 어릴 적부터 좀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좀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뉴스를 보는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은 노조운동을 빨갱이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 노조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거거든요. 그건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인데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잡혀가야지. 근데 오히려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말하는 노동자가 잡혀가는 세상이 거꾸로 되니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 이거는 다 옳은 거고. 그러니까 이거 기본으로 이제 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노동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몰랐던 사실들 많이 배우시잖아. 뭐 스스로 이제 또 배우시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어떤 그 노동할 때 상식이나 꼭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은 뭐 조그만 노조 운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이제 주로 이제 오시는 분 중에 이제 조그만 병원들, 프랜차이즈 병원에 이제 뭐 새로 노조를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몰랐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씩 이제 배워 나가시는데 또 그분들한테 조금 이제 팁 아닌 팁을 좀 드린다면은. 제가 그 지회장을 했을 때 대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 대학생들 간담회나 뭐 이런 거를 많이 좀 하게 되는데 앞에 뭐 잠깐 언급하셨던 그 예전 상황과 지금 저긴다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가 빨갱이 모집에서 그 많이 저기서 이 사람들 간첩 신고해라 뭐 저기 언론적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노동 교육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저기는 여기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제 공중파 직접적으로 이것을 언론적으로 다룬 데가 없어요. 매번 하는 언론에 나가는 것은 노동자들이 하는 건 다 불법이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르는 그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아직도 빨갱이고 데모를 하고 있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서야 되는 것이 따로 있다고 저는 일단 보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 그 기본적 어딜 가던 처음 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의 손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알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손들어봐라. 아니면은 뭐 저기 해가지고 최소한 무엇을 하고라도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손을 들더라고요. 바로 당신들이 노동자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노동자라는 말이 얼마나 기본이고 그리고 자기가 노동자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 나랑 계속 분리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저기 해가지고 이제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줬을 때 이제 단체 협약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에서도 그 단체 협약에 의해서 수업료 이것을 지원받는 100%짜리가 있고 뭐 50%, 75% 뭐 단체 협약이 정해진 대로 수업료를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간담회가 끝나고 나니까는 한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을 통해서 제가 등록금을 받고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노동조합과 사측과 맺는 단체 협약부터 그러면 그 기본적인 권리를 무엇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이걸 침해받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접근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소수노조나 아니면 이런 노동조합 이야기 할 때도 저희 누나가 또 다른 노총에 있어요. 둘을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야 이게 가능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장을 예를 들게 되면은 매년 인상되는 우리 기본 최저임금 이 임금 인상에 맞춰서 기본급이 인상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가 직원 수가 한 400~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거고 잔업을 12시 넘어서 1시까지 새벽까지 해야 실질적인 임금이 200 가져갈까? 이 정도 열악한 사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
그것이 결국은 노사 간의 교섭 속에서 대등한 이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요구안을 정확하게 관철해내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바뀌었죠, 조금은. 한 번도 받지 못하던 떡값 같은 것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의 권리라는 게 이게 누군가를 뺏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돼,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인데 그 권리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마치 또 기업자 그 사수 입장에서는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런 것들을 좀 어렸을 때부터 야 너네는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넌 당연히 받을 권리라는 걸 잘 좀 이해를 하고 또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이제 임금을 받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권리가 다 있어요. 뭐 우리 회사는 뭐 노조가 없어서 그런데 노조가 없어도 당연히 권리를 노동자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텔레비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나 단체 협약이 뭔지를 설명해 준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 그 기본적으로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했을 때는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노동조합이 없거나 일반적인 사업장 적해가지고 손가락을 다쳤다. 그래 붕대를 메고서라도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임금을 충분히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실수도 있고 이런 기본적 권리를 우리 노동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사측에서 이 권리를 너한테 이만큼 줬을 때는 내가 이만큼 미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만큼 요구했을 때 회사는 망한다. 이런 논리로 계속 들이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는 너 더 빡세게 일해야지. 근데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저는 이제 생각할수록 이게 전태일 열사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나. 또한 옛날에 그 지주들 소장농들이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소장농한테 그렇게 지주들이 악덕한 짓을 했는데도 먹을 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이제 신이라고 떠받들듯이 이제 머슴처럼 살았던 그런 모습과 보면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떤 돈이 이제 최고인 세상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는.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동운동이 있지만은 사실 이제 유성기업,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노조 파괴라면 이제 유성기업이 딱 나오는데 이 노조 파괴를 좀 법적이나 이런 것도 시스템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노동자 한광호를 떠나보냈고 유성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다음 주 이 시간 진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